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 인문학 불 켜진 밤.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저는 김보들 밤밤입니다. 네. 밤밤아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죠. 미야자키 감독님이 은퇴 번복을 하면서까지 꼭 이거를 안 찍으면 내가 눈을 못 감겠다 해가지고 만드신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화면이 아마 좀 없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화면이 없어서 제가 좀 줄거리를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작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일본입니다. 굉장한 폭염 속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인공 소년 마키 미야토가 공습 소리에 잠에서 깨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옷을 챙겨 입으면서 어머니가 있는 병원에선 지금 불이 났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서니까 이 소년 마키도 뒤따라서 따라오지 말라는 걸 만류하고 옷을 챙겨 입고 전력으로 병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출이 영화 보신 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시뻘건 화면에서 불길 때문에 일그러진 상태로 전력을 다해서 어머니가 있는 병원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부르면서 뛰어갔지만 이미 너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고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44년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마키는 아버지를 따라서 한 시골로 가게 되어요. 지금 도쿄에서 시골로 가게 되는데 우츠노미야라는 작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나츠코라는 사람의 본가가 있는 곳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 곳에 도착하자마자 인력거가 이렇게 도착을 하면서 기모노를 입은 한 아리따운 여성이 내리는데 그 여자가 바로 나츠코입니다. 나츠코를 처음 본 이 마키 마이토의 나레이션이 이거예요. 그 여자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네, 친동생입니다. 나츠코가 엄마의 친동생이어서 똑 닮아 있었고요. 영화를 보다가 재밌었던 부분이 마키 마이토라는 소년의 심리를 어떻게 연출했냐면은 새엄마와 함께 이제 본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2인용 인력거라서 이 앉을 때 이렇게 앉고 어른이 옆에 앉는데 아이 앞에 큰 짐을 놔두고 쭈그려져 앉아 있고 인력거가 탈 때마다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 그래서 그 불편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불편한 사람과 인력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 캐릭터도 굉장히 좀 독특해요. 낯을 가릴 법도 한데 대뜸 이 마키의 손을 잡아서 자기 배에 갖다 대더니 여기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죠. 얘가 네 동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새엄마도 굉장히 낯선데 아빠가 지금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만들었네 라는 정보를 이 소년이 동시에 느끼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불편한 상황에 있는 것을 장면으로 이렇게 좀 연출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인력거가 가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정말로 큰 저택이에요. 진짜 돈이 많으신 분이죠. 이 나츠코라는 여성은 복도를 하염없이 걷습니다. 그 특유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꾸물꾸물하게 움직이는 연출 있잖아요. 할머니들이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뭐야 하면서 이 마키의 가방을 훔쳐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저택에는 도착하자마자 이 2층에 있는 자기의 방을 마키 여기가 네 방이란다 라고 소개를 해주자마자 침대에 딱 걸터 앉고 바로 마치 긴장이 풀리듯이 기절한 듯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드는데 애는 애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엄마의 불에 타고 있는 엄마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엄마를 꿈꾸면서 이렇게 눈물을 짓는 소년 같은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저택에는 이상한 새가 한 마리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 지브리에서 홍보를 안 하겠다 우리는 하면서 포스터 한 장만 띡 던져줬는데 그 포스터에 있는 그 새인데 여기 눈처럼 있는 그 이상한 포스터를 봤을 거예요. 그 새가 이 새입니다. 외가리 새가 나오는데 이 새는 이상하게도 마이토가 이 성에 이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얘를 관찰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몰래 지켜보고 주변을 맴도는 그런 새로 나와요. 어딘지 좀 불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히사이 시조가 음악을 얘가 등장할 때마다 건반을 약간 좀 띵, 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길한 듯한 사운드, 등장음악을 계속 얘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주고요. 어딘지 이 불길한 외가리를 잡기 위해서 이 마키는 대나무로 자기가 나름대로 활을 만들어요. 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못으로 화살촉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택 옆에 있는 연못을 돌아다니면서 외가리를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다 보니까 이 건물하고 안 어울리게 연못 뒤쪽에 굉장히 이국적인 서양식의 건물이, 높은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지 싶었는데 외가리가 그 건물 저택 위에 천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그 건물 안쪽으로, 창문 안쪽으로 해서 그 건물로 들어가 버리는 걸 보고 제가 저 안에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이 건물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입구가 돌 같은 걸로 막혀 있어요. 그래도 아이니까 그 작은 공간을 비집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7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도련님 거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건물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큰 할아버지죠. 마키의 큰 할아버지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었는데, 책을 읽다가 머리가 돌아버렸는지 어느 순간부터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그 건물 안에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키의 엄마도 소녀 시절 때 이 건물 주변에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일꾼들을 찾아서 막 뒤졌지만 실종 상태였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갑자기 돌아왔는데 1년 전의 모습과 그대로, 그러니까 시간이 안 흐른 것처럼 1년이 건너뛰어진 것처럼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뒤에 깔릴 이야기의 복선인데, 하여튼 굉장히 묘한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다른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 같은 이 저택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외가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외가리가 어느 순간 부리 안에서 사람의 치아가 보여요. 포유류의 치아가 보이고 어떤 거대한 코 같은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인간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다. 마키 널 기다렸다. 저택으로 오시죠. 저택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택으로 오라고 막 꼬셔요. 이상한 약간 기운과 함께. 그 즈음에 이제 입덧이 심했던 새엄마 나츠코는 힘들어하면서 몸을 못 가누면서 자기 방에만 항상 누워있게 되고, 마키를 좀 보고 싶어 하고 한 병문안 한번 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버지는 계속 군수공장 일로 바빠요. 그러면서 군수공장에 수송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비행기 그 조정석 뚜껑 있잖아요. 그 캐노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뚜껑 같은 것들을 잠시 열차가 안 되니까 집에 좀 올려놔야겠다면서 인부들을 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그 캐노피 조정석 뚜껑을 이렇게 이 집에 좀 갖다 놓게 됩니다. 백설공주의 그 유리관 뚜껑처럼 이게 사실 관 뚜껑처럼 생겼잖아요, 그 캐노피가. 그리고 일본은 전쟁의 승리가 기운 이후에 그 가미가제라고 하는 일명 인간의 관이죠. 그 비행기가 인간의 싣고 관처럼 사람들을 이제 자신을 죽게 해서 남들을 또 죽게 만드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메타포로 좀 쓰이게 되는데, 마키는 새로운 곳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자기 방에서 책 한 권이 툭 떨어져서 보게 되는데, 그 책 첫 장 표지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데 엄마가 마키에게 이렇게 해서 글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남긴 책이에요, 아들한테. 근데 그 책 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요시노 겐자부로라는 실제 작가의 청소년 문고판이에요. 일본에서 굉장히 널리 사랑을 받은 책이고, 이 책의 실제 책의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외삼촌이 등장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현실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단다. 학교폭력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마 이른 나이에 갔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병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소년인 마키에게 내 아들이 혼자 살아남았을 경우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책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책에 어렸을 때 보고 많은 영향을 받고, 이 영화의 제목도 이 책의 제목을 만들고 주제부랑도 엮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책 제목이고요. 마이토는 어쨌든 엄마가 남겨있는 이 책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 나츠코가 갑자기 그 흰색 기모노 같은 것을 입고 숲 어딘가로 걸어가더니 사라져요. 인부들이 막 찾고 있는데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마이토는 제가 봤어요. 큰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그 저택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봤어요 라고 하고, 외가리가 또 자꾸 나타나서 저택으로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너희 엄마는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뭔가 함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금기의 저택으로 살아있다는 엄마, 그리고 사라진 새엄마를 찾으러 그 저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7 난장이 같은 7 할멈 중에 한 명인 키리코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노란색 유카타 같은 걸 입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뭐 얼떨결에 막 도련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 나중에 같은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이 책은 입구가 거대한 그 서고,
책들이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양장본 책들이 쌓여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문이 쾅 닫히면서 그 닫히는 문도 심지어 책장이에요. 닫히면서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곳은 어떤 마법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나왔잖아요. 큰 할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고 나서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마법의 돌이 떨어졌던 그 시대가 메이지 유신 때쯤 하늘에서 운석처럼 어떤 돌이 떨어졌고, 그 돌이 있는 공간에 그 큰 할아버지가 이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죠.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서양의 양장본 책을 많이 읽은 큰 할아버지가 어떤 그런 서양식의 건물을 그런 지식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은 공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꼭대기에서 검은 실루엣에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 같은 사람이 장미를 하나 딱 떨어뜨립니다. 근데 장미가 이렇게 떨어지더니 바닥에 떨어져서 땅 부서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동화적인 테마들, 작품 속에 흐르는 동화적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미녀 야수, 야수. 야수의 장미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미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고, 그게 지나면 이제 야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 노인이 좀 뒤늦게 좀 도착한 느낌이에요, 이 마키라는 애가. 그리고 장미는 이미 깨져버리고, 이 외가리가 여기서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외가리는 사실 약간 적처럼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키가 그 화살을 이용해서 외가리를 쏘게 되는데, 그 화살촉 끝부분에 깃털 부분을 이 외가리가 떨어뜨린 깃털 2개를 이용해서 그 화살촉의 깃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화살이 마법처럼 이렇게 돌다가 외가리 코를 뚫고 딱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이 외가리가 힘을 못 쓰면서 외가리 입이 벌려지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나오는 어떤 머리 벗겨진, 저는 약간 모차르트의 자비에르 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그 할아버지 얼굴이 나오면서 몸도 약간 뒤뚱뒤뚱 뚱뚱해진, 그러니까 외가리 탈을 쓰고 있는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체 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좀 힘을 못 쓰면서 이 마키한테 좀 약점을 잡힌 듯한 느낌이 들고, 이후부터 이제 마키와 외가리가 둘이서 같이 저택 안에서의 이 세계라고 하는, 다른 세계라고 하는 공간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저택에 들어와서 그 위에 있던 늙은 노인이, 외가리가 아마 좀 부잣집 느낌인데, 이 마키를 인도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닥이 꿀렁꿀렁꿀렁꿀렁 하면서 마키와 외가리, 그리고 아까 얘기한 키리코 할멈이 슝 밑으로 빠지면서 다른 이 세계 공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물의 세계인데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가 있고요. 이곳에는 좀 규칙이 달라요. 새들이 좀 주인처럼 오히려 느껴지고, 동물들이 사람을 좀 먹으려고 하는, 이 새들이 사람을 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 마이토가 펠리컨들에게 잡아먹히려고 하는 순간 돛담배를 탄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니, 전형적인 지브리의 씩씩한 여자 있잖아요. 막 나타나가지고 막 구해주고, 근데 이 여자는 또 마이토랑 같은 이 이마에 흉터가 있거든요. 이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토가 처음에 이 아빠를 따라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도시 도련님이잖아요. 근데 아빠는 야, 너를 우리 위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그 옛날에 차를 이용해서 도련님을 이렇게 운동장에다 딱 내려주니까 시골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아, 재수없는 새끼 왔다 그러면서 괴롭히고, 그러면서 처음에 좀 이지매를 당하거든요, 마키가. 그러다가 분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집에 가는 길에 분해가지고 바위를 들어서 자기 머리를 팡 칩니다. 근데 이 연출이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피가 나온 연출이, 여기서 막 피가 주르륵 흐르는 장면을 그렇게 일부러 연출하거든요. 엄청난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봉합을 해가지고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이 똑같은 흉터가 돛담배를 탄 이 여인의 이마에도 나 있어요. 저는 이런 연출이 좀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자는 알고 보니까 젊은 키리코 할멈이었던 거예요. 키리코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서는 얘가 젊고 이미 오랫동안 생선을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리코만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생선을 잡아서 갈라가지고 주면은 여기서 와라와라라고 하는 수검댕이 댕댕 있죠? 그 검은 애들, 걔네의 흰 버전이에요. 몽글몽글한 버전. 그 애들이 이 생선을 먹고 나중에 자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간 애들 중에 일부들이 새 생명으로 좀 태어나는 거거든요. 인간의 아이로.
그 현실에서. 뭐 이런 식의 컨셉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재밌었던 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책을 보면요. 세계의 끝이라는 챕터와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챕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다른 세계, 이 세계의 이야기인데 그게 묘하게 겹쳐서 나중에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의 그 공간의 이야기와 이 세계의 공간의 이야기와 인물들이 묘하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하나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이 공간에선 또 이제 힘이라고 하는 소녀가 나와요. 불의 힘을 다루는 소녀인데 이렇게 뿜으면 불로 이렇게 펠리컨들을 물리쳐서 펠리컨들이 또 와라와라라는 애들을 잡아먹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와라와라를 살리기 위해서 힘이라는 애가 이렇게 불로 불태워가지고 펠리컨을 태우고, 근데 그 재밌는 연출은 얘가 그걸 태우는 과정에서 와라와라의 일부 애들도 좀 태우거든요. 그런 부분의 디테일인데 그 뒷부분의 주제랑 얽혀서 전 인상적이었고, 그 힘이라는 애가 만나게 돼가지고 나츠코가 어딨냐라고 물어봐요. 힘이한테.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어. 탑에서. 날 거기로 데려다줘. 거기는 너가 들어가는 게 이 세계 규칙과 안 맞는데? 아니야, 나는 그 여자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여자야. 나는 그 여자를 구해야 돼. 그러면서 그 탑으로 데려다 달라 그래서 그래서 그 탑으로 갑니다. 그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꼬군단이라는 앵무새 군단이 군대처럼 이렇게 막 지키고 있어서 거기선 인간을 잡아서 막 먹고 이런 규칙이 있는 공간인데, 또 외가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얘를 배신할 준비를 하거든요. 약간 박쥐 같은 애예요, 외가리는. 어딘지 불길한 동맹 같은 외가리와 그런 앵꼬 군단이 지키고 있는 탑에서 과연 나츠코를 구해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가 뒷부분의 이야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미 좀 굉장히 많은 줄거리를 말씀드렸지만 핵심 줄거리 스토리는 뒷부분에 많이 펼쳐지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극장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앞에 계신 PD님이 이틀 전에 이걸 보고 왔는데 호불호가 지금 갈리고 있다고 해요. 이 작품에. 호입니까 불호입니까? 완전 불호였다. 그럴 거라고 저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이래서 불호인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호였어요. 그 좀 가이드라인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 세계와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현실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 그리고 폭력이 있고 불의 세계, 이렇게 보면은 이 세계는 물의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곳은 새의 세계예요. 그런 좀 규칙이 다른 각자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새들은 보통 자유를 상징하잖아요. 여기서는 인간을 잡아먹어요. 이 세계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법칙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잖아요. 인간은 굉장히 기계 법칙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안 좋은 존재고, 자연은 굉장히 평화로운 존재고, 그래서 뭐 자연을 숭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속에서도 사실 자연을 많이 이렇게 그렇게 묘사하는 게 많은데, 이 작품 속에서는 이게 딱 자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도 인간을 잡아먹고 그 안에서도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한 단계 더 올라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모토가 됐던 게 왕과 새라는 프랑스의 작품이 있다고 해요. 50 몇 년도 작품인데 이 내용과 굉장히 많이 겹쳐 있다고 합니다. 독재를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좋아하는 또 그림이 있어요. 또 소녀가 나오는 그림이 있고, 또 양치기 소년이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이 소녀 나오는 그림을 왕은 좋아하는데, 그림 속의 세계관에 있는 애들이 양치기 소년하고 그 소녀가 또 사랑하는데 왕은 또 그걸 말리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뛰쳐나와서 그 왕이 가다 놓은 새와 함께 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좀 구조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에서는 전체주의, 군국주의, 그런 당시에 또 전쟁 이후잖아요. 프랑스도 좀 얼마 안 지났고. 그리고 이 작품도 좀 딱 2차 세계대전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새들이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새들은 이 대장왕의 명령에 따라서 굉장히 그냥 군인처럼 생각 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체적인 생각이 없어요. 펠리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와라와라를 먹을 수밖에 없어. 이 새들도 그냥 그런 식의 그냥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그 반대되는 이미지죠. 새도 날아다니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본은 아빠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그것도 그냥 황제의 명령, 군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 없는 그런 민중 대중들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제가 악이냐? 아니면 반대에 있는 저, 어떻게 보면 연합군일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탑은 큰 할아버지가 메이지 유신, 서양의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만든 그런 그쪽 세계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화일 수 있지만 거기도 나름대로의 뭐 그런 규칙과 그런 곳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여기서 욕을 먹는 지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본 물타기 하는구나. 전범인데 물타기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보면은 똑같지 않나요? 연합군도 물론 전쟁은 저기서 먼저 시작해서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위해서 죽이고 살상하고 했던 건 또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폭력성만 보면 명분을 떠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 두세 개를 가지고 감독님이 항상 그 미야자키 하야오는 평화, 화해의 이야기를 해왔던 분이시고 이번에도 화해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에 야수처럼 장례꽃을 들고 탑안에서 기다렸던 분이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이미 엄청나게 늙었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자기 세계, 이 세계 안에서의 자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 규율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의 마법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게 이 세계가. 근데 어쨌든 나랑 계약을 맺은 거야 하면서 공중에 떠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마법의 바위처럼. 거기서 마법의 힘과 계약을 맺어서 이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똑같죠. 그냥 떠있는 하나의 그 절대적인 우상 같은 가치인 거잖아요. 그런 가치는 사실 뭐 이 안에서도 똑같은 거고 큰 할아버지가 증손주한테 야 네가 이걸 이어받아서 너의 규칙으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마키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 이마를 가리키는데 자기 이마에 찢어진 흉터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분노이다, 나의 적의단가? 어쨌든 그게 이 지금 마키가 원래 있던 공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세계 공간으로 남느냐의 문제인데 원래 있던 공간은 뭐냐면 현실은 본인이 당한 왕따, 그 다음에 전쟁, 뒤틀려진 어른들의 법칙과 규칙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은 어쨌든 최소한의 희생으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 세계의 공간은. 하지만 여기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어떤 표백된 어떤 그 이 세계의 공간에서는 깔끔하고 그렇게 안전하지만 뭔가 뜨거운 그런 연애 같은 거죠. 연애는 서로 막 상처를 주지만 그리고 뒤틀려 있지만 약동하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키는 원래 있던 곳으로 주체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가요.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나는 뭐 나의 한계도 알고 이렇게 내가 때렸던 나의 폭력성도 알고 그러지만 나의 친구들과 내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는 현실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거든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덕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덕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는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덕들은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리면 안 되라고 한 얘기가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최근에 그 일본 만화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관념만 있고 세계관만 있고 진짜 사람들의 진짜 감정과 진짜 현실의 어떤 갈등들과 이런 게 안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컨셉의 어떤 그런 만화들이 최근에 일본 만화의 주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이 노인네가. 왜냐면 현실에 발 딛지 않은 작품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로서 현실 공간을 결국 우리는 가야 된다. 현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뒤틀려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세계가 있고 새의 세계가 있는데 외가리가 저는 딱 그 중간이잖아요. 샌데 안에 인간이 있어.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마키의 편일 때도 있는 거다가 어떻게 보면은 배신을 하고 이 탑의 그 주인님의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중간에 있거든요. 새. 근데 마지막에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야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야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배신을 할 수도 있는 친구가 돼요. 내 편이 아닐 때도 있고 내 편일 때도 있고 그런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감독님이 말하는 현실의 관계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작품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스즈키 프로듀서도 올해 뭐 30년 동안 옆에 있었던 이 마키가 감독님 본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의 삶과 이야기, 아버지가 또 군수공장에서 일하셨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탑이라는 공간이 이 작품 속에서 시공간이 섞이잖아요. 과거에 그때 엄마가 탑에 빨려 들어갔을 때의 그 시간 그리고 지금
그게 섞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본인이 가장 정리하고 싶어한 의문을 품었던 그 자기 어렸을 때 그 전쟁 이후와 인간과 어떤 그 시기로 이게 섞고 싶어 했던, 돌아가서 다시 그걸 풀고 싶어 했던, 회귀해서, 근데 딱 그 시간대로 회귀가 아니라 어떤 공간 안에서 두 개가 섞이면서 회귀하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털어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현재의 애가 과거로 가서 과거에 영향을 줘서 그 결과가 다시 또 이렇게 현재로 오는 그런 패러독스 있잖아요. 타임여행. 그런 식의 결말을 향해서 풀리지 않았나. 무슨 살풀이군?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들어왔습니다. 이 작품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호불호의 크게 이야기는 두 개였죠. 하나는 궁극주의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하나는 쉽지 않다. 앞에서 궁극주의 물타기 하지 않냐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거는 본인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까요. 일본도 까고 그 2세계의 그쪽도 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물론 일본인의 정체성으로서 그 물타기하는 뭐 그런 게 좀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그 주체성이라는 곳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비판은 조금 작품을 오독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비판이었고요. 쉽지 않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쉽지 않은 작품인 건 이해가 되지만, 아티스트들은 약간 좀 이게 쉬운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본인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마다 각각의 해석이 있을 거예요. 좀 쉬운 작품 보려면은 전반부에 뭐 토토로나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뭔가 좀 이 노인네의 철학의 집대성을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이해도가 있는 하에서 이 작품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오늘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영화 너무 딱 맞지 않나요? 주역?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주역. 삼라만상의 법칙이 다 들어있다는 주역입니다. 주역에 대한 해설서죠. 근데 공자가 하늘이 내게 몇 년의 수명을 빌려준다면 주역을 다 배워서 큰 허물을 멸한 텐데 라고, 공자가 굉장히 집착하듯이 읽었던 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무슨 점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그러니까 주역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를 들어서 탈레스까지 올라가요. 뭐 사원소설. 그리고 이제 뉴턴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규칙을 이해하려고 했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주역이 세상을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팔괘라고 하는 괴의 의미와 각각의 성질과 세상의 성질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성질과 인간에게 있는 그 성질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믿진 않습니다. 저같이 예를 들어서 운명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좀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들어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과거에 동양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이 동양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지금 어떻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지는 주역을 봐야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듯이 유교와 뭐 그 다음에 주역 이런 것들을 고전을 통해서 동양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기본 세계를 이해하는 법칙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으로 좀 푼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냥 현실의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주역 인문학을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지금 극장에 걸려있는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뭐 이런 밈이 있다고요. 니들 대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입버릇처럼 이 지브리의 수장인 미야자키 감독님이 자기 말고 정말 쓸만한 애들이 없는 자기 스튜디오 애니메이터들을 보면서 했단 말이라고 하는데, 뭐 걱정이겠죠, 노년에. 근데 뭐 이해됩니다. 그런 감정이 이해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지브리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 명의 관계가 프로듀서랑 누구랑 그런 삼각관계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뭐 하여튼 여러분의 또 해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해석은 뭐 자기만의 해석이 있는 거니까
주체적으로 본인의 남들의 해석이니까 그런 작품인가 보다 하지 말고 본인은 어떻게 보셨는지 본인의 해석, 본인의 주체성을 가지고 해석하면 더욱 재밌는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자 밤이 늦었습니다. 저는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